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량을 몸으로 막던 3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천 명을 돌파하는 등 진료 거부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서울시 의사회는 2주 연속 벌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주요 지역구 4곳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 공천 배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가 보류 중인 지역구를 대상으로 대통령 측근 인사를 비롯한 현역 의원 다수를 공천해서 배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검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 기강회의가 도마 올랐습니다. MBN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강원도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인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버스가 끊긴 산간마을은 사실상 고립됐고 무거운 눈을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적설 계측기가 70cm 넘게 내린 눈의 측정이 멈춰버렸을 정도. 그런데 내일까지 많게는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릴 거라고 합니다. 첫 소식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부령 정상에서 작은 산을 넘어야 갈 수 있는 마을은 입구부터 난관입니다. 길을 내려고 굴착기 5대가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는 사흘째 끊겼고 100명 넘는 주민은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마을은 온통 눈입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에 신발 대신 스키를 신었습니다. 부력을 이용해서 빠지지 않고 스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일 계속된 눈에 이 마을은 이렇게 도로만 간신히 눈을 치웠습니다. 저 상가로 들어가려면 이 삽으로 눈을 치워야 합니다. 비닐하우스가 걱정돼 나온 주민은 손에는 눈삽을, 얼굴에는 커다란 고글을 썼습니다. 스키 탈 때 쓰는 건데 그냥 좋아요 이게. 편안하고 안경 쓰면 또 그냥 이게 눈이 안으로다가 들어오니까.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눈무게를 버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끊었고 마을은 깜깜한 냉동실로 변했습니다. 전기가 새벽 4시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춥죠. 그 이제 모든 게 다 화장실도 그렇고 다 불편해요. 대관령 설산 등산에 나섰던 3명은 허리까지 쌓인 눈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향로봉에 있는 적설 계측기는 70cm 넘게 내린 눈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30cm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폭설로 서울에도 13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자고 나니 하얀 도시가 된 건데 문제는 출근길이었죠. 지하철 5호선도, 3호선도, 7호선도 문제가 생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거든요. 제설이 안 된 도로나 좁은 골목 곳곳이 빙판길이 된 만큼 퇴근길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평소보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5호선 중구간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폭설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첫 열차부터 평소보다 25분 늦게 출발했는데 지연 운행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3호선과 7호선도 출입문과 승강기 안전문 등의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원래는 한 3, 4분마다 오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너무 사람들한테 밀려서 힘들었거든요.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는 버스들이,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한 채 거부기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제설이 되지 않은 골목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후진을 하려는 SUV가 눈길에 바퀴만 헛돌자 사람이 나서서 차량을 밀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골목길에는 여전히 눈이 치워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힘겹게 이동한 시민들의 불편함은 미끄러운 골목길을 걸어가며 이어졌습니다. 눈이 쌓인 아파트 단지에서는
트럭이 제대로 가지 못하자 염화칼슘을 서둘러 뿌리고 주택가에선 눈이 치워지지 않은 계단을 마주한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깁니다. 여기 내리막길이 경사가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 좀 미끄러질 뻔했어요. 서울시가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골목 곳곳에는 빙판길이 남아있고 밤사이 기온도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있어 오늘 저녁 퇴근길과 내일 아침 출근길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폭설로 인한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눈이 쌓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남성이 숨졌고 서울 여의도 고층 빌딩에서는 고드름이 잇따라 떨어져 주변이 통제됐습니다. 눈을 치우기 위해 동원된 제설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음식점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경사진 눈길에서 검은색 차량과 함께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맨몸으로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독산동의 한 골목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새벽 4시인가 3시 사이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가용이 서가 있었어요. 그래가 나는 차가 미끄러워서 무슨 사고가 났나? 사고가 난 뒤 8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당 남성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차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차에서 내려 주차돼 있던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고층 건물 주변을 소방대원과 경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고드름이 잇따라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돼 제거에 나선 겁니다. 오후까지 빌딩 아래로 주먹만한 눈뭉치가 떨어지고 도로 건너편까지 얼음 조각이 날아가 시민들은 적잖은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희 여기 횡단보도 건너려고 했는데 고드름 떨어져서 여기를 못 간다고 하셔가지고 크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주차된 차를 덮치는 사고가 났고 경기 부천과 충북 음성에서는 제설차가 눈길에 넘어져 주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죠. 전체 전공의 74%인 9천 명 이상이 사직서를 냈고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8천 명에 이릅니다. 전국 의대 재학생들도 1만 명 이상이 집단 휴학에 동참했죠.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주에 이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병수 기자,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앞 서울시 의사회 궐기대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현재까지는 전공의와 의대 대학생 등 경찰 추산 100여 명이 모여 비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 집회에서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받은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부터 연단에 서는데요. 이 박 회장은 집회 전 MBN과의 통화에서 이 정부가 업무 복귀 명령, 구속 수사까지 언급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한의사협회도 그 다음 달 3일로 총궐기 대회를 일주일 앞당기면서 대정부 압박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의사 인력이 확충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진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의사 인력이 확충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까지 집단 사직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전공이 집단 사직의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방에서 상경한 환자들도 하나 둘씩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일명 환자촌, 환자방이라는 곳에서 단기 임대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기약 없이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요. 단기 임대는 또 값도 더 비싸죠. 김민수 기자가 주요 병원 일대 환자방을 취재했습니다. 환자방이 밀집한 대표적인 환자촌인 국립암센터 인근입니다. 주변에 환자방이 많이 밀집해 있는 국립암센터입니다. 현재 이곳은 전체 전공의 70명 가운데 11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서 붐빌 것 같던 사람들은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최근 환자방은 요양병원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며칠간 머무르는 환자나 가족 위주로 운영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런 초단기 고객마저 상경을 단념한 겁니다. 휴대폰이 최근에 2-3건 정도 있었어요. 홍보를 받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환불 되는 거는 해드리는데 바로 전날에 하시는 거는 환불 안 돼가지고 그냥 그분들은 손해보신 거죠. 네. 환자들은 의대 정원 갈등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써야 하는 숙박비가 부담입니다. 하루에 35,000원, 4만 원 안 되고. 수술실 가동률이 절반 밑으로 떨어지고 암이 전이된 환자의 수술이 취소되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 붕괴로 상경을 택하던 지방 환자들에게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는 더욱 답답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있는 서울 마포구 갑과 동작구 을 등 4곳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하며 해당 현역 의원들을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반면 친명 현역 의원들은 무난하게 공천장을 거머쥐었죠. 공천에서 배제된 노웅래 의원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금품 재판을 받는 게 나 혼자인가 라며 반발했고 이수준 의원은 바로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5개 지역구를 추가 전략공천지로 지정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갑, 서울 동작구 을, 경기 의정부시 을, 경기 광명시 을, 충남 홍성군 예산군 이상입니다. 충남 홍성군 예산군을 제외하면 4곳은 현재 민주당이 현역 의원으로 있습니다. 전략 지역에는 보통 영입 인재 등 제3의 인물을 투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자기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 4명과 광명시 을에서 출마를 준비한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까지 모두 5명이 사실상 공천 배제된 겁니다. 해당 의원들은 격분했습니다. 당대표가 공관위를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이거는 심각하게 당규를 위반한 행동이다. 권한을 남용한 행동이다. 급기야 지속적으로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사육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함께 발표된 단수공천 12명 명단에는 친명계 인사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당 지도부인 장경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다수 친명계 의원이 공천장을 받게 됐고 친명 원외 인사인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황명선 전 논산시장도 본선에 직행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하위 10%를 통보받은 후보들의 재심 신청을 하루 만에 기각해버렸거든요. 공관위 회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말입니다. 아예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는 게 되죠. 재심을 신청한 후보들은 당이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박용진 의원에게 재심 기각 결정을 알린 건 오후 1시쯤입니다. 재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각 통보를 받은 박 의원은 당규 위반에 따른 민주적 절차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심 권한은 공관위원장이 아닌 공관위에 있는데 오후 2시에 잡힌 회의가 시작도 안 됐는데 기각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를 숨겨요. 역시 하위 10% 통보를 받아 재심을 신청한 김한정 의원 역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알려주고 소명할 것이나 평가위원회에서 비춰놓친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상식인데 자유양식으로 재심 청구를 하라는 것을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에 대한 저는 최소한의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공관위는 재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며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고 공관위원장이 재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갈등 속에 사퇴 수습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나 총선 불출마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렇게 공천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거세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이 적은 공천을 하고 있다고요. 일각의 사퇴 요구에도 툭하면 하는 소리라며 그런 식으로 사퇴한다면 1년 내내 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이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공천 상황에 대해 어느 때보다 혼란이 적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비명계 컷오프에 대해 당 안팎의 우려가 큰 것과 관련해 혁신을 위한 황골탈퇴 과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사퇴론도 일축했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친명계 의원들도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경우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 옹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의 이딴 항의에 대해 동료들의 나쁜 평가를 받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의 의원들의 소위 가결 부결이 있었던 그 시기 아마 전후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공천 갈등을 정면 돌파할 뜻을 밝힌 가운데 대표를 향한 거센 항의는 공천 과정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현역 물갈이로 슬렁슬렁한 더불어민주당을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제3지대, 특히 그중에서도 민주당 탈당파인 새로운 미래가 이른바 이삭 죽기에 나선 겁니다. 당을 떠난 김영주 의원부터 공천에 반발하는 의원들까지 본격적으로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대거 탈락에 새로운 미래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조호섭, 이형석, 윤영덕 등 호남에서만 4명이 나란히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미래 입장에선 이른바 주울 이삭이 많아진 겁니다. 민주당에선 시민들의 물갈이 요구가 반영된 것이란 낙관적인 해석도 나왔지만 호남 민심의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지역 시민들의 바람, 현역 교체, 물갈이,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의 입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빈자리를 대부분 친명 인사들이 채우면서 분열이 고조되자 새로운 미래는 본격 영입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분열에 대해 새로운 미래가 방법이라며 이미 비명계를 중심으로 합류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합류 가능성을 강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일정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하는 것이죠. 민주당을 떠난 김영주 의원에게는 전화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컷오프의 후폭풍이 제3지대엔 또 다른 바람이 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은 아직 컷오프 명단을 발표하지 않아서인지 인적 쇄신폭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건 좋지만 감동도 없다 하면서요.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대통령 측근 인사 포함 현역 의원 상당수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진짜 쇄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겠죠. 김도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컷오프가 확정된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친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빼면 영남권과 중진의 쇄신 움직임이 덜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영남 지역의 현역 교체 비율은 약 50%가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공천이 감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재까지 발표가 보류된 현역 의원 상당수에게 총선 불출마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MBN 취재 결과 이 가운데는 하위 10%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측근까지 쳐내면서 인적 쇄신폭을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분쟁 같은 게 별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가는 그런 공천이 될 것 같아요. 여권 관계자는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들이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분위기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에서 결정한 김연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무죄를 떠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을 단독 공천하는 건 시스템 공천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면서요. 공관위 결정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연아 전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관위는 해당 사안이 공천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단수 공천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는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 시스템 공천의 근거와 논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종의 사법 리스크, 이미 알려진 얘기니까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검찰이 수사 중인 데다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무혐의가 난 사안에 대해 재탕 3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공천 보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번복 여부를 밝히려던 공관위는 비공개 회의 끝에 결과 발표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대장동 사건 때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건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거라고. 또한 민주당이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당 후보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려는 건 당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대표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서요. 운동권 개딸과 함께 살벌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야 메시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진보당이 합류한 걸 꼬집으며 색깔론을 꺼내든 겁니다. 통합진보당의 종북 이미지를 민주당에 이입해 보수층 결집과 동시에 중도층의 민주당 이탈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이런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는 이 대표를 막을 수 있는 건 국민의힘뿐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미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의 숙주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비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때리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회에선 내일까지 총선 전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북 좌파 세력의 국회 진입을 돕고 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입틀막 정권이라고 쏘아붙였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역시 주요 화두가 됐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이 정치쇼라는 야당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보다도 적고 국민은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며 무리한 증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종북 좌파 세력의 국회 진입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이 종북 좌파 세력과 음모론자들의 국회 진출 숙주이자 교두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경호 논란을 고리로 국정기조 비판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쌍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한 만큼 김건희 여사 논란도 집중 공격했습니다.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지만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은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오는 29일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공방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보겠습니다. 이강인처럼 정치 뉴스에 왜 축구 선수가 나오죠? 네, 갑자기 정치권에서 이강인 선수가 소환됐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 공천 파동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빨리 나서서 수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의원 평가 하위권이라는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의원은 의정 활동, 지역구 활동을 잘해 상위 1%에 들어가는 의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준비하신 걸 보니까 또 축구 선수가 나왔어요. 이천수 선수, 물론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지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천수 선수가요,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후보의 어떤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 시장을 돌면서 선거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요. 이천수 선수는 지난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지원 유세를 펼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천수 선수는 인천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천수 선수는 어릴 때 계산 이동으로 이사를 와서 처음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해서 인천 계양에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한 원 후보의 능력과 경험이 계양을 제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해 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양이 행복해져야 인천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원희룡 후보님을 지지하고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고요. 저도 이 결심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또 와이프랑 엄청 좀 싸우기도 했고. 정치 얘기가 나오면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정래 작가 그리고 문성근 배우네요. 조국 신당 후원회장을 맡았죠. 네, 맞습니다. 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스포츠 인사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인사까지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소설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쓴 조정래 작가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이 가칭 조국 신당 후원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두 인사 어떤 인연이 있나 보죠? 네, 일단 조정래 작가는 과거부터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성근 배우는 노무현 재단 이사를 역임하면서 친노계는 물론 친문계의 지지를 받는 인사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울산에 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창원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원전 수주 금액의 6배가 넘는 4조 원을 이번 정부 2년 만에 달성했다며 이번 기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원전 산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윤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올해를 원전 제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의 특별 금융을 지원하고 4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입과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실로 대단한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 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마산 어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 들어 5번째 시장 방문입니다. 이거를 좀 사서 이따가 점심 먹을 때 좀 먹으시 많이 파세요. 싱싱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가 끝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형식의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조명한 저예산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객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치인 다큐멘터리 중에선 185만 명을 모은 노무현입니다에 이어서 흥행 2위입니다.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건국전쟁 제작 기간이 3년이나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을 텐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콕 집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사실 70년 동안 가장 정치인들 가운데서 저평가되고 좀 악의적으로 비난됐던 인물이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루게 된 거죠, 사실. 예. 그런데 거기 영화를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뉴욕 카퍼레드 영상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미국에 있는 기록문서보관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1950년대 자료들은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신청을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제작하신 다큐멘터리가 총선을 앞두고 더 화제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네. 가신 거고 그 네.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정통성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정치인 모델이 필요한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개봉 날짜를 앞당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서울의 봄이라든가 기류의 김대중 같은 영화들이 계속해서 이제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사실. 네네. 그래서 한번 좀 솔직히 좀 붙어보자. 그러니까 과연 이제 건강한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심판을 좀 받자. 이런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이 영화가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뭐 다른 쪽의 영화도 있다시피 논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특히 그렇죠. 네. 제주 4.3 사건 때 민간인 학살 같은 거는 과오가 있는데 그걸 좀 비화한 게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요. 사실상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제주 4.3은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총선을 갖다가 방해하는 사실상 남노당의 무장 투쟁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감독님의 생각 아니십니까? 아니요, 그 사료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리고 다음 달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상영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그렇죠. 뭐 저희들도 좀 요청을 했고 같이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어떤 큰 차원의 어떤 주제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영화를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중요한 어떤 이슈로 부각시킨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국회의사당이라면 그러면은 미국 의원들도 와서 볼까요? 누가 오는 그렇겠죠. 겁니까? 지금 이제 호스트가 그 미셸 팍 의원이 있고요. 한국계. 아마도 이제 뭐 한국계 의원들이 좀 중심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런 정치 정세라든가 북한 인권에 좀 관심 있는 미국 그 하원의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 건국 전쟁 2, 그러니까 소편을 제작을 네.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사실 1편은 그 이승만 대통령에 가해졌던 온갖 비난과 왜곡을 좀 극복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방어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모으다 보니까 인간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2편인 건국전쟁 2에서는 인간 이승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갖다 좀 조명하는 그런 작품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작 김일성의 아이들은 국가기록원의 영구 보존 기록으로 이제 네. 남았습니다. 차기작으로 제1교포 북송을 다룰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건 어떤 거죠? 김일성의 아이들은 사실 16년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다큐멘터리는 사실 그런 좀 공을 들여서 객관적 사실을 발굴하는 어떤 그런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감독이면은 좀 뭐 수익이라고 할까요? 상업 영화보다 좀 덜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데 굳이 다큐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시대에 대한 사명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진실을 좀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한 사람들이 아마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잇따른 비위에 경찰의 기강회의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1시 45분쯤 A씨는 서울 원효대교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건데 사고 이후 A씨는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씨의 소속 경찰서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그의 팀장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의 다른 경찰서 소속 20대 경사 B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달 초 기동단 시절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 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사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린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상대방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의뢰한 가운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잇따른 비위가 이어지며 다시 한번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어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죠.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골목 사이로 경찰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잠시 뒤 구급차도 뒤따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고시텔에 감금됐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차인데 경찰 구급차 있잖아요. 그거 가면 차에 후배인데. 출동한 경찰은 여성과 함께 있던 남자친구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이틀 동안 고시텔에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헤어드라이기와 흉기를 이용해 자신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교제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A씨를 10여 차례나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달 뒤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 A씨의 범행이 재차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선 노천 금광이 무너져 광부 23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매몰됐습니다. 노천은 금광인데 왜 못 구하지 싶으시겠지만 30m 이상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매몰되면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갱단을 주축으로 한 불법 광물 채굴이 만연한데 작년에도 광산이 무너져 1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이기옥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금광 구덩이에 광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비탈면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광부들이 금을 챙겨 자리를 뜨려 하지만 삽시간에 흙이 무너져 내리고 상당수가 매몰됩니다. 현지 시각 20일 베네수엘라 동부 볼리바르주의 한 금광에서 집안 균열로 흙더미가 무너져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Ayer hubo un accidente donde quedaron tapiados un grupo de compañeros que trabajan en la minería. 일부 외신은 사망자가 30명을 넘었다고 보도할 정도로 정확한 숫자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몰자도 100명이 넘는 상황이라 사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30m 이상의 구덩이를 파고 작업하는 노천 광산의 특성상 구조대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Una cantidad de compañeros de trabajo que están tapados y otros que le quedaron en el pescuezo la cabeza nada más algunos y uno destapándolos a ellos ahí también así mismo heridos.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지역에는 금과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어 국영 광산이 운영되고 있지만 불법 채굴도 만연해 있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곳도 불법 광산인데 작년에도 이 지역 다른 불법 광산에서 12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는 컨테이너선이 다리 밑을 통과하다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던 차량들이었죠. 다리 위를 달리는 차들이 추락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물 위에 세워진 다리의 한 부분이 뚝 끊겼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내륙과 바다를 잇는 수로에 차량용 교각을 컨테이너선이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직후 다리의 한 부분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당시 다리를 지나던 차량 중 3대는 컨테이너선 위로 떨어졌고 2대는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目前，海事、消防、公安、救护车等救援力量已迅速集结，直升机、声纳船已投入使用，在涉事水域附近进行排查。 해당 다리에는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애초 2022년 9월 관련 시설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연기되며 올해 8월 말로 완공 시점이 늦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충돌 방지 시설 공사가 지연돼 안전 대책이 미흡할 때 사고가 나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먼저 송환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미국에선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만큼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진락 특파원입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권도형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도피에 나선 지 22개월 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권 씨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증권 사기를 벌였다며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오는 3월 25일 뉴욕 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권 씨가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보다 앞서 우리나라 검찰이 송환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Težina krivičnog djela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반면 권 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한창준 최고 재무책임자는 이달 초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인 프리드도 올해 3월 선고 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지만 지뢰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민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언제 또 관계가 얼어붙을지 모르는 게 사실이죠. 이번에 독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독도의 날 행사를 열고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은 건데 우리 정부는 행사를 폐지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강재문 기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과거 독도에 무리지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강치를 홍보하거나 독도 모양의 음식을 판매하며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가죽과 기름을 얻고자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 강치를 포획하여 멸종시킨 역사적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전형적인 꼼수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행사에 12년 연속 차관급을 파견해 힘을 실었습니다. 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な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いきます。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독도의 날 행사를 폐지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화이글스가 코리안몬스터 류현진에게 8년 170억 원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안기며 친정팀 복귀를 성사시켰습니다. 44세까지 현역으로 뛰게 됐는데요. 팀 선배 송진우의 역대 최고령 선수 기록을 넘을 수 있을까요? 신영빈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주황색 99번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에게 한화가 준비한 계약은 8년 170억 원입니다. 연봉으론 김광현의 4년 151억 원, 총액으론 양의지 6년 152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면 만 44세, 하나의 레전드 송진우의 최고령 선수 기록을 넘어선다는 상징성도 담았습니다. 괴물의 복귀, 경쟁 상대인 9개 구단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에도 굉장히 큰 발전이 될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타자로서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아 경기는 최대한 등판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에도 3.4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정상급 메이저리거로 활약한 류현진. 최근 5년간 9등과 10등만 오간 독수리 군단의 비상을 이끌 수 있을지 야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저를 기다려주셨던 하나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올 시즌에는 꼭 하나이글스가 플레이오프 꼭 올라갈 수 있도록. 류현진은 내일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스프링 캠프가 열리는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밤사이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서 서울에서는 58년 만에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은 눈이 이제 대부분 그쳤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강원 산지로는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중부 내륙으로도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비도 섞여 내릴 텐데요.
중부 내륙과 호남을 중심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추위 속에 내린 눈과 비가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보행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6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창원, 부산이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전남과 제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